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대생을 위한 실용법률 강의 마지막 강의를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네요. 오늘 강의의 내용은 교재 142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있는 법의 효력 확보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즉 법의 이념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속력을 부과하고 위반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효력 방법을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제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재는 민사법상의 제재, 형사법상의 제재, 그리고 공법상의 제재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민사법상의 제재입니다. 민사법상의 제재는 손해배상, 그리고 강제이행, 효력부인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민사법상으로 법 규정을 어겨서 제재를 받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이행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의 제재를 가하는 채무불이행 책임, 그리고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함으로 인해서 배상 책임의 제재를 받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수업 시간에 크게 우리 민사법상의 책임이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계약 책임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불이행, 즉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이 계약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했을 때 주어지는 민사상의 제재로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즉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동시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둘 다 우선 손해배상을 제재로 하는 것인데요. 이 손해배상의 원칙은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관해서 종래에는 이 사과광고, 사죄광고를 강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이것은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과광고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손해는 기본적으로 위법행위 혹은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 행위나 불법행위죠.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해야 했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은 후 현재의 이익 상태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익에 관한 법익은 재산, 신체, 기타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상당한 것이면 모두 해당될 수 있는데 그래서 손해를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3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명한 손해 3분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즉 적극적 손해는 그 위법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지출한 손해를 말하는 것이고 소극적 손해는 위법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얻지 못한 일실 수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이것이 손해가 3분, 3개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도 분류되는데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하고 이것은 채무자 혹은 불법행위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통상 손해보다는 특별 손해의 범위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해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데서 끝나는 보상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compensatory damage라고 하는데 이 보상적 손해배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불법 행위가 고의적, 악의적, 반사회적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발생하고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punitive damage라고 부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또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 또는 기업이 그러한 부당, 불법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는 일반적인 보상적 손해배상의 액수보다 굉장히 많이 크지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가 보상적 손해배상 액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미국 법원은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4배 정도가 적정하고 10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위헌이 되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판례를 보면은 보상적 손해배상 액수의 그 500배가 넘는 경우도 위헌이지 않다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 144페이지 주에 나와 있는 판례가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예인데요. 이것을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에 보이는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본 사건일 겁니다. 이른바 맥도날드 케이스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79세 된 노인이 주문을 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했는데 보통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들어주는 커피는 굉장히 물이 뜨겁죠. 근데 그 종업원이 그것을 가져다 주다가 실수로 그 커피물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쏟아버린 것이 그 할머니의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사타구니 그리고 주요한 부위에 뜨거운 물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이식도 필요하게 된 굉장히 큰 상처가 난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는 그 할머니에게 의료, 치료비로 2만 불, 이것도 굉장히 크죠.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할머니는 그것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이 할머니와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맥도날드의 고객들이 커피로 인해서 화상을 입은 경우가 많다는 동일한 소송이 많이 수백 건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심원들이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배심원들은 보상적 손해로서 20만 불을 결정하고 그리고 퓨니티브 데미지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270만 불을 결정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액수죠. 270만 불이면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30억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 30억 정도의 배상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이유는 맥도날드라는 큰 회사가 뜨거운 커피를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기업의 의무 위반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퓨니티브 데미지가 48만 불로 감축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도 역시 굉장히 크다고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케이스에서는 보상적 손해배상의 액수가 19,000불이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는 1,000만 불이었습니다. 500배가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데 이것을 합헌으로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심히 중대하고 터무니없는 정도의 행위인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가 과도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의 과다한 부과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들은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의 판정으로 인해서 기업의 활동이 매우 위축된다.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Tort Law Reform, 불법행위법 체계를 개선하자, 배상액수,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줄이자라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찬성하는 회사 쪽도 많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나 또 소비자 단체 혹은 정부에서는 이 불법행위법 개선 혹은 개혁 운동에 그렇게 달가운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은 기업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의무라 그것의 내용이라면 미연에 이런 그에게 배상금을 물리게 되면 그에게 배상금을 예상해서 기업이 제조, 유통, 서비스 과정에서 이것을 예상해서 보다 더 많은 주의를 할 것이고 그러면 제품의 품질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는 고객과 사회 전체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견이 아직도 더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명시적인 개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우리 미국에서는 인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원칙적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3배의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144페이지 주석을 보면 제조물 책임법 그리고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국제 거래가 빈번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가서 제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그 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집행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 손해배상 제도를 그것이 인정되는 외국의 판결을 가져와서 집행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집행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집행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 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을 해야 됩니다. 승인의 요건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걸 공서양속이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공서양속. 외국 법원의 재판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지
관해서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또 그 내용의 우리나라의 관련성 정도에 비춰서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외국 법원 판결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집행할 때 우리나라 기업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새로이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이 대한민국의 법률,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 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아예 2014년도에 규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 법원의 징벌적 배상 판결에 대한 일부의 집행 불승인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계기도 참 재밌는데요. 원래 우리나라의 코오롱 회사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섬유를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듀폰사가 이 아라미드 섬유가 자신의 기술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징벌적 배상 판결을 포함해서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1년 이 판결이 선고되고 듀폰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코오롱 회사에 대해서 이 집행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자 우리나라의 기업의 존망을 우려하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합심해서 바로 민사소송법 217조 2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참 애국적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코오롱과의 사건은, 듀폰과의 사건은 민사합의금 2,954억 원, 형사벌금 913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2015년 4월에 사건이 합의됐고 코오롱은 2017년에 이 배상금을 모두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재 조치 이외에 직접 강제 이행, 원래의 채무자가 지는 의무를 강제 이행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강제, 민사 집행을 통한 직접 강제를 하거나 혹은 채무자 대신 대체 집행을 하고 채무자에게 비용을 추심하거나 혹은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즉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 기간 동안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간접 강제 방식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효력 부인의 방법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계약 위반 혹은 권리 위반 이런 것들이 강행법규 위반 혹은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허위 표시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해버립니다. 아예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혹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반사회 질서 행위나 혹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해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사법상의 제재입니다. 그 다음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제재도 또 받게 됩니다.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고 형법상의 범죄 행위로 되는 경우는 형사재판 절차로서 형벌을 부과받게 됩니다. 형벌에는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있습니다. 생명형은 사형을 말하고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 징역형은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를 선고하고 25년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한 다음은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징역은 노역장의 복무, 즉 정역에 복무한다는 건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일정한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징역이고 금고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금고는 과실범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유치장에 구속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경범죄처벌법에 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으로는 과실상해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형으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형으로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환형 유치라고 하죠. 이때 벌금 1억 원 이상은 300일 이상, 벌금 5억 원 이상은 500일 이상, 벌금 50억 원 이상은 1000일 이상을 환형 유치하게 하고 있고 환형 유치 기간은 3년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벌금 액수가 많아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원래는 이런 1억 원 이상은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은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은 1000일 이상을 환형 유치하게 한다는 이런 제한 규정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환형 유치 기간이 3년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에 300억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는 1년에 3년이 최고가 3년이니까 1년에 100억이 되는 거죠. 1년에 100억이 되면은 거의 365일이니까 하루에 얼마씩 계산되는 거죠? 하루에 거의 5천만 원 정도 계산이 되나요? 3천만 원 정도 계산이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환형 유치 금액은 1일 요즘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계산해서 환형 유치 기간을 정하는데 이 사람은 1일당 3천만 원을 계산해야 됩니다. 특히 환형 유치 기간을 3년 이내에 재판부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1년으로 정했다 치면은 1일 1억 원 가까이의 가치를 지닌 환형 유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크게 문제가 돼서 이른바 황제 노역장 유치라는 그런 비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환형 유치 기간을 벌금 액수에 따라서 제한하는 규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액을 선고하는데 주로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에 대해서 행해지고 단기간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됩니다. 몰수는 범죄에 관련된 재산을 국고에 기속시키는 부과형입니다. 원래의 형에 부과되는 형이고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에 의해서 그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제공하려고 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행위로 인해서 발생했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데 범인 이해의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범죄 후 범인 이해의자가 그 내용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징은 몰수를 할 수 없을 때 몰수에 가름해서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의 가액을 납부시키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그리고 몰수 대상이 몰수 불가능한 때는 마찬가지로 추징을 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재질이 경미하거나 집행유예 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서 처벌 교화 효과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무보수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종사하도록 하는 형벌입니다. 1989년도 소년법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다가 1992년도에는 정사법 개정으로 97년부터 성인에게도 500시간 이내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형법을 위반한 성인병의 경우는 200시간 이내에
수강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 준법 운전, 알코올 남용 방지 교육, 정신심리치료 교육, 성폭력 방지 교육 등 인성 교육을 위한 집단지도, 극기훈련, 체육활동 등 심신단련활동, 예절 및 준법 교육, 명사 출소자 등의 경험담 또는 자유토론, 직업교육, 일반 교양 함령을 위한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상이 형법상의 제재입니다. 그 다음 공법상의 제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헌법상의 제재가 좀 규정되어 있는 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정당해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되고, 정당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칩니다. 이 탄핵심판 절차는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에 2번이나 있었죠. 2017년 3월 10일 날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2004년 5월 14일 날에 있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2건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해산 심판은 2014년 12월 19일 날 통합진보당 해산의 한 건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행정법상의 제재가 있는데요. 행정법상의 제재는 일반 국민에 대한 제재와 그리고 행정행위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제재를 먼저 살펴보면 행정강제, 그리고 행정상의 즉시강제, 행정벌, 과징금,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행정강제는 행정상의 행정강제와 행정상 즉시강제로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행정벌, 과징금 부과, 그리고 자세한 설명 안 했지만 인허가 철회, 정지, 불리한 사항의 공개 공표, 관여 사업 제한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행정강제는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개인의 신체 재산에 대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인데, 행정상의 강제 집행, 행정상의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행정상의 강제 집행은 대집행, 직접 강제, 강제 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라는 말도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간접강제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간접강제는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할 때까지 매일 얼마씩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출국정지 태거 강제, 이런 것은 직접강제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조세 포탈자의 재산에 대해서 공매, 경매 처분하는 것이 행정상의 강제징수입니다. 다음 행정상의 즉시강제. 즉시강제는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또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강제격리, 전염병이 창궐하는 경우에 강제격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무기 사용, 소방법상의 소방대상물 처분,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살처분. 살처분 요새 많이 나오죠, 그죠?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 살처분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경우는 대인적 강제와 대물적 강제가 분류될 수 있는데요. 검문, 불신 검문, 강제 수용 같은 거는 대인적 강제이고, 물건 장부 검사, 압수, 영치, 폐기 같은 경우는 대물적 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택 출임, 임금, 수색과 같은 대가택 강제로도 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상의 즉시강제는 적법한 행위인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죠? 이런 강제 격리, 살처분, 뭐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손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보상 규정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강제가 위법성을 띠는 경우에는 행정쟁송, 국가배상, 정당방위 등을 행할 수 있지만은 즉시 강제권의 성질상 단시간에 행위가 종료되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분청이나 감독청에 즉시 강제권의 발동 중지를 촉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행위자인 공무원의 형사책임, 징계책임을 묻는 것도 심리적인 남용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판례들은 이 행정강제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그 행정강제에 대항하거나 혹은 저항하는 일반 국민, 시민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행정강제의 경우에는 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벌. 행정벌은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로 나눠집니다. 행정 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행정법상, 개별적 구체적 행정법규상 이런 형벌의 규정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 벌금, 과료, 추징금 납부에는 통고 처분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 형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이용됩니다. 즉결심판 절차는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즉심 판사에게 직접 즉결심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제도로는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의 유일한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데 신고, 보고, 서류 비치를 원래 규정된 각각의 법규에 따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으로 과징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징금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볼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아예 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익액에 따라서 가해지는 행정제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그 영업의 내용이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경우는 거꾸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일반인들도 잘 헷갈리는 용어인데 가산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산금. 그리고 뒤에서 본 가산세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가산세. 네. 가산금은 납세 의무자가 납기까지 세금을 안 내는 경우에 독촉을 하면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꽤 크죠? 3%. 그리고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해당하는 또 중가산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한편 가산세라는 것은 세법 중에는 신고 납부를 중점을 두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 부가가세 방식이 아니고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세금 납부가 있는데, 이때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0%에서 40%,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양도소득세가 주로 이런 신고납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양도소득세를 만약에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도 부과되고, 그 다음 납기가 경과했으니까 가산금도 부과되기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는 징계와 직위해제 등이 있습니다.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태만, 그리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위신 손상 행위를 한 행위에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더 이상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해임 마찬가지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연금은 지급됩니다. 3년간 공무원이 다시 될 수 없습니다. 정직은 정직 1개월부터 3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감봉은 1개월부터 3개월까지 감봉이 이루어지고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현재 지금 이 정직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에서 대학 교수에 대한 성희롱, 갑질, 가혹 행위에 대해서 아마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정직 3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이 징계 처분이 너무 적다고 해서 이의하고 데모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실은 이 정직 3개월 바로 다음으로 가중한 것은 해임입니다. 그리고 파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해임과 정직 3개월 사이의 어떤 징계 종류가 있으면은 참 이렇게 좋을 만한 사안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정직의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이 해임과 정직 3개월 사이에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직위해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 혹은 징계 지금 절차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합니다. 이 경우는 급여의 80%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부족, 근무 성적 불량의 경우에는 동시에 대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직무 당연히 행할 수 없고 출근도 못합니다. 그리고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도 직무 능력이나 업무 성적 향상이 기대하기 곤란한 그런 게 계속되면은 직권 면직 처리됩니다. 이때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공법상의 제재, 헌법상의 제재, 행정법상의 제재, 행정법상의 제재 중 일반 국민에 대한 제재,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법의 효력 확보 방법, 제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교재, 공대생을 위한 실용법률 강의, 교재의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내용을 소화해내라고 굉장히 힘들었고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1학년들은 수강 신청을 제한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계속 제한했을 걸 하는 후회도 들 만큼 내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로써 1학기 강의를 완전히 마치겠습니다.